가진 아이들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얘는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하는데 악기도 잘하고 예쁘고도 잘해. 근데 얘는 공부도 좀 어려운데 인성적으로 좀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좀 우울하고 아니면 분노도 좀 힘들어. 이렇게 예전엔 제 기억대로는 운동을 잘하면 운동은 잘했지만 공부는 못하고 뭐 공부는 잘했지만 운동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가져가는 애가 다 가져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 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우리 아이지만 아이의 속을 모르겠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의 속마음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교육대 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초등교육 전문가 교사 김선호입니다. 선생님 보시면 초등 아이의 심리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그 아내분도 심리 상담 전문가셔서 네, 두 분이 내신 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이의 속마음이 이렇구나라고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아이의 심리, 초등 아이의 심리를 이렇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교직에 처음 입문했을 때 네. 나름 꿈이 있었어요. 네. 나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이 될 거야. 한 학기가 지났는데 사표를 쓰고 싶었어요. 정말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교대에서 배운 이론이 하나도 접목이 안 되는 듯한 그러한 막막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안 사람에게 심지어 그냥 이제 그만하고 뭐 어디 제주도 내려가서 네. 그때 한참 뭐 게스트하우스 맞아요. 뭐 게스트 저런 그냥 생각하다. 그냥 그래야 되겠다 했다가 한번 혼이 나고 당신 자신을 잘 봐. 왜 그런 건지. 하고선 자신을 보라는 말에 이제 심리에 관심을 가지기 네. 시작했어요. 네. 그게 나를 보라는 말이었지만 사실 아이들을 제대로 제대로 봐라. 봐라. 근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아이들의 심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느끼시는 이 갈증, 이 고민을 많은 부모님들도 하실 것 같아요. 내 아이지만 아이의 속마음을 모르겠는 경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상담 요청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대부분은 예.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예. 대부분은 뭐 친구 관계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하셔도 결론은 학습으로 가시는 쪽이 좀 많아요. 어떤 질문에도.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아이들을 지금 현재 이 아이가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요. 네. 그런데 심리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런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욕구를 찾아주는 쪽이 근본이거든요. 욕구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예. 욕구, 그리고 그 욕구를 결국 스스로 어떻게 조절해 나가는가. 그러면서 무엇을 찾냐면 자신의 원인을 찾아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상담 요청은 아이의 욕구나 욕망에 관심이 없고 네. 지금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뭐 과학이나 수학을 잘할 수 있나요?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이런데 우리 아이가 좀 어떻게 리더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방식으로 상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 저도 표면적인 말씀밖에 못 드려요. 아이의 욕구나 욕망을 보기보다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욕구로 접근을 하시네요. 지금 질문 드리는 게.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것도 엄마 아빠의 본연의 욕구면 좀 다행인데 이제 부모님들도 자신의 욕구가 뭔지 모른 채 자라오셨기 때문에 주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나 욕구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그럼 아이의 욕구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를 부모님들이 대화로서 살펴볼 수 있는 방법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바라보시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욕구라는 건 이렇게 살짝 드러나거든요. 그 드러나는 걸 평소에 부모님이 내가 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라는 느낌으로 자주 바라보시면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눈에 보여요. 가장 기본적인 건 바라보는 건데 사실 이거는 자존감과도 많이 연관이 돼요. 네네. 특히 3세 이전에 예. 부모님이 많이 바라봐 주실수록 예. 아이가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그럼 내가 이 존재감으로 있다라고 느끼면 그 뒤에 자기 욕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것도 못 느끼면 내 욕망을 어떻게 표출할 줄도 모르고 이게 나의 욕망인지 엄마의 욕망인지 아빠의 욕망인지도 몰라요. 그 시기에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하시지를 못하고 놓치니까.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이미 또 이렇게
맡겨지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예, 여러 아이들이 예, 있는 예. 공간에 같이 있게 되고 그럼 누군가 우리 아이를 바라봐주는 시간이 되게 작아져요. 제가 너무너무 아쉬운 게 이런 이야기가 다 초등 이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초등교육 전문가고 네. 이제 초등 시기에 들어와 그 전에 아시면 예, 이게 수월한데. 수월하고 그 뒤에는 오히려 제가 굳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 안 드려도 아이가 욕구를 표현하고 부모는 좀 조절하게 해주고 대화가 이제 잘 돼가기 시작해요. 네네. 그리고 학습과도 막 연관이 예. 되고요. 가지가지 막 뻗어나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초등 시기가 됐는데 아이가 자기 욕구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보통은 좀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아이 쪽으로 이제 모습이 비춰져요. 네. 화를 내거나 네. 갑자기 으악 하거나 뭘 이렇게 던지거나 이제 그런 모습이 되죠. 이것도 사실 욕구거든요. 분노도 욕구고, 예. 그런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된 계기를 찾아 들어가려면 그냥 한두 번의 방법이나 그런 걸로 얘기해서 습관처럼 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또 다른 표면적인 걸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통제가 들어가는 예. 것일 뿐이고 저는 결국은 말지만 그래요.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이 아이의 옛 이야기를 풀어놓으실 분을 예. 만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학년일수록 부모님 마음을 빨리 여시고 데리고 가면 치료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예. 아, 이런 현상들이 그러면 선생님이 체감하셨을 때 예전보다 더 많아졌나요? 자기 욕구가 뭔지 모르고 욕구를 잘못 배설하거나 본인의 의도한 거는 다른 식으로 배설하는 친구들. 저는 주로 5, 6학년 담임을 많이 맡았어요. 네. 이제 고학년 예, 예. 어떻게 보면 초등 1, 6학년에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엄청 예, 예, 많기 예. 때문에 저학년에 잘하시는 분이 있고 고학년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고학년 위주에 특히 사춘기 위주로 했는데 네. 작년에 처음으로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오전 오후반으로 바뀌었어요. 한 선생님이 2학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5학년인데 이제 보조로 1학년 보조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을 작년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담임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이제 보조 담임이긴 하지만 그때 제가 한 달 지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전 아이들의 심리나 그런 걸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네. 초등 시기를 거치면서 더 심화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면 그동안 고학년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 반이나 옆 반이나 어떤 상황을 보고 초등학교 들어와서 심화된 게 아니구나. 아니고. 이미 오. 들어오기 전에 형성이 돼 있었네요.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조절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오히려 고학년에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들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래요. 있었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걸 잘 모르셔요. 모르시는 게 뭐냐면 아직 학교를 처음 보내보셨잖아요. 물론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도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속화되고 더 그 방향으로 심화가 돼요. 그러니까 네. 원인은 알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 오히려 가속화돼서 나아지는 게 빨라지는데 실제로 그렇게 빨라지게 나아지는 아이도 네네. 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 5, 6학년 상황에서는 이렇게 빨라질 수 없는데 네네. 저학년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비단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학습 격차에서도 나타나죠.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보통은 3학년 이상이 되면 3학년 때부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학습 격차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방학이나 그런 시기가 지나면 학습 격차가 푹푹 나요. 근데 제가 작년에 1학년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미 1학년에도 생각 이상으로 나요? 학습 격차가 오. 글자를 읽는다 뭐 6개월, 숫자를 센다 뭐 3개월, 뭐 숫자를 세는데 몇 단위까지 세느냐, 뭐 덧셈 뺄셈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최대 4년까지 차이가 났어요. 어휘력에 있어서는 많이 차이나요? 많이 차이가 어. 어휘력 때문에 4년으로 확 늘어났어요. 네. 제가 계산했을 때. 그래서 그게 심리적인 부분이랑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관이 예, 많이 되는. 많이 돼요. 제 스스로가 갈등이었던 게 갈수록 가진 아이들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얘는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하는데 악기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해. 네.
근데 얘는 공부도 좀 어려운데 인성적으로 좀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좀 우울하고 아니면 분노도 좀 힘들어. 이렇게 예전엔 제 기억대로는 운동을 잘하면 운동은 잘했지만 공부는 못하고 뭐 공부는 잘했지만 운동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가져가는 애가 다 가져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다 가지고 가는 아이의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할 땐 제가 꼭 물어봐요.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키우셨어요? 학습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말씀들을 잘 안 해주셔요. 네. 그냥 안 해주시는 건가요? 몰라서 안 해주시는 건가요? 왜 그러신 처음에 거예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제 뭐 형 뭐 우연히 뭐 그랬어요 하면서 뭐 다른 이야기들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거는 다시 또 초등 이전으로 돌아가요. 초등 이전 때부터. 예. 예, 예. 아이가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최소한 하루에 2시간씩 아이에게 집중을 해주셨어요. 대부분 뭘 하셨냐면 동화책을 읽어주셨어요. 동화책이요. 예. 그리고 계속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어. 그러니까 일부러 글자를 가르치거나 뭐 하지 않았는데 계속 읽어주고 아이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뭐 아하 하면서 뭐 어흥 뭐 하기도 하고 읽어주고 그러면서 눈을 계속 마주치고 아이 표정을 계속 살폈겠죠. 예, 예, 예. 그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어휘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몇 배가 여기서 어휘력이라는 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단어를 듣고 그 단어가 이해하는 정도.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제 몸으로 아는 거죠. 이 어휘력이 많은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심리로 돌아가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느껴요. 감정을 느끼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적합한 어휘를 알면 그 어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일찌감치 그 언어를 알고 아니까. 그걸로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면 또 부모는 그걸 가지고 또 피드백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 아이들의 자기의 감정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많이 주게 된 거예요. 그 아이는 그 도구로 표현을 하고 다시 피드백을 주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님들을 보시면 너무 좋겠지만 초중등 어머님들도 많이 보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결정론일 수도 있거든요. 저학년일수록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네. 지금 고학년이라면 더 네. 불리한 건 맞고요. 네. 기준을 혹시 초등학생이 책을 1년에 몇 권 읽으면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셔요? 초등학생이요? 네. 이 정도는 읽으면 됐다. 일주일에 한 두세 권 정도는 읽어야 일주일에 되지 두세 권이면 세 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넉넉잡게. 한 달에 한 그럼 10권 정도로 한 달에 생각을 10권. 하면 그러면 1년에 한 120권 예, 그 정도. 되겠네요. 예, 예. 네. 이게 학년마다 달라요. 예. 1학년이 읽는 책과 고학년이 읽는 책이 다르죠. 다르죠. 보통 학교 도서관에서 물어보면 1학년은 한 600권 정도 빌려가고요. 많이 있네요. 네. 고학년은 100권 정도 빌려가요. 예, 예, 예. 근데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만 빌려가는 게 그 정도 권수예요. 집에서 또 읽겠죠. 집에서 있거나 또 근처 도서관에서 또 방학 때 가서 빌려오는 걸로 하면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가 그만큼은 있다라고 읽을 것 가정하는데 같아요. 예, 일단은 저는 1학년은 600권을 가정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100권씩은 빼면 우리 아이의 어휘력이 부족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 부족하지 않냐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어휘력을 갖추려면 네. 그 정도는 읽어야 된다. 네. 그래서 초등 시기부터라도 지금도 그 독서를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고학년이라도 아직 그렇게 그 정도 권수가 우리 아이가 혼자 읽지 않는다. 1년에 그러면 읽어주시기를 저는 권해요. 그리고 특히 잠자리에서 같이 읽어주시고 그냥 부모가 읽어주는 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하시면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분량이 쌓이고 이제 고학년 정도 돼 내가 혼자 하겠다고 하면 그때 이제 혼자 읽어도 돼요. 네. 근데 이 기준이요. 고학년이든 저학년이든 하루에 40분이면 돼요. 40분이면 그 정도 권수를 학년에 맞게 채울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가 독서 습관이 잡히면 더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학년 때 40분 읽는 아이가 고학년 때도 40분을 읽어요. 그냥 똑같이 쭉 가고 네. 권수만 상관이 있고 그래서 어느 학년이든지 간에 하루에 40분 정도 책을 읽을 수 있게 잡아주시면 근데 초등 저학년 때는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하는 것 같다가 고학년이 되면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학년에 이해하는 것 같다가 고학년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학년부터 원래 이해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 못했는데 왜 고학년 때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느끼냐면 고학년이 되면 아이가 저항을 하기 때문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예전엔 저항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미주알 고주알 자기 이야기도 하고 그게 서로 소통이 잘 되고 내가 우리 아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1학년 때부터 그냥 몰랐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오히려 아이가 알게 되고 아이가 부모의 말에 대해서 이제 방어 기제를 펴거나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내가 모른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네요. 그냥 원래 부모님이 모르신 거야. 아. 네. 그래서 이제 늘 강조 드리는 게 초등학교에 들어 입학하기 전에 자녀 교육들을 한 30권씩 꼭 읽으시라고 권해요. 30권 정도 읽고 나면 큰 틀 안에서 우리 아이가 보이고 이해하는 틀이 생겨요. 이게 저는 가장 큰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는 방법에서. 왜냐하면 그 한 권의 자녀 교육서가 집필되기 위해서는 안에 한 40개 꼭지가 들어가요. 40개 목차가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의 목차당 한 명의 아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책 한 권을 읽으면 40명의 아이를 읽는 거예요. 제가 30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40 곱하기 30명 하면 1200명이 돼요. 그 안에 우리 아이가 반드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읽지 않고 한두 권 읽는 걸 가지고 우리 아이의 접목 못 시켜요. 예, 그리고 그거는 또 다른 통제가 될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건 1000명 정도의, 저는 이걸 이제 빅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000명 정도의 누적된 데이터가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의 교사가 30년 동안 담임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의 인원이에요. 그 정도 수치예요? 예, 그러니까 30명의 학급이라고 해도 30년 해도 900명이거든요. 네. 그 인원이 넘는 인원을 30권의 책을 읽으시면 1년이면 끝나요. 그 정도 데이터가 있으면 아이들의 심리를 못 보는 이유는 부모가 불안한 부분이 상당히 커요. 나름대로 부모의 기준을 세워서 가다가 뭐가 좋대, 뭐 어떻대, 이건 문제가 있대 하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아이의 심리를 못 보게 되는 게 너무너무 커요. 근데 이 정도 1000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에겐 그건 해당되는 거야. 우리 아이에겐 해당되지 않는 거야 라는 큰 이제 거시적인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방향성이 생겨서 불안하지 않을수록 우리 아이의 마음이 더 잘 보여요. 부모님들이라면 내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막연하게 늘 하시잖아요. 부모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과할 경우는 욕심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 방향대로 본인이 생각했던 시행착오를 덜 겪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 보니까 선생님이 표현하신 것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말인데 이게 이렇게 하는 행동이 오히려 아이한테는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가스라이팅은 부모 자식 간에 있는 게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냥 연인 간에 있는 용어예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뭐 예를 들어서 저 절벽에 있는 뭐 꽃 좀 따줘 라고 요청하는 거. 그러면 사랑하니까 그것도 못해줘 하면서 이제 요청하는 게 이제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정신적으로 어떤 핍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아주 쉬운 예로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경우에 가스라이팅이 자기들 그냥 부모님들이 몰라요. 이걸 이제 사랑이라고 이제 너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라는 것부터 일단은 시작이죠. 시작인데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로 드리자면 아이가 이제 달려가다 넘어졌어요. 그럼 무릎에 다쳐서 피가 나요. 그럼 엄마 아파라고 이제 달려오겠죠. 처음에는 호흡 풀어주고 힘들겠다고 반창고도 붙여줘요. 그다음 몇 번 근데 반복이 돼요. 그럼 이제 엄마가 좀 뭐 짜증 날 수도 있고 너 뭐야 왜 또 엄마 말 안 듣고 조심하라 그랬잖아 하면서 너가 이렇게 넘어지면 엄마가 마음이 여기가 아파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뭐 이게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가스라이팅인가?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까지 가스라이팅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그 아이가 넘어지면 제일 아픈 게 누구예요? 그 아이죠. 근데 방향 시선을 누가 아픈 걸로 돌렸어요. 엄마 마음이 아파. 예.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작은 가스라이팅과 연관된 수순이에요. 근데 이 정도까지 제가 가스라이팅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가스라이팅이에요. 뭐냐면 요즘에 이제 공립초등학교에서 시험이 없어요. 이게 수행평가 위주, 과정평가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그래서 학원에서 오히려 레벨 테스트를 보죠. 그리고 어느 레벨에 못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거기 못 들어갈까봐 이제 긴장하고 막 쉬는 시간 되면 막 갑자기 아이들 막 공부하고 문제집 보고 있으면 혹시 뭐 학원에서 시험 보니? 그럼 내 시험 봐요. 막 표정들이 어두워요. 한 아이가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길래 혹시 레벨 테스트에 떨어지면 엄마한테 좀 많이 혼나니?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한테 혼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떨어지면
엄마가 쪽팔리다고 아이가 표현했어요. 엄마가 쪽팔려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다니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가 레벨 테스트에 못 들어가면 우리 엄마가 결국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이렇게 수치감이 들 거고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엄마가 힘들까봐. 저는 이 정도라면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이 돼요. 본인 걱정. 사실은 레벨 테스트에서 떨어지면 진짜 아이들 간에도 서로 수치감을 느끼고 되게 부끄럽고 본인이 힘들어야 되는데 엄마가 힘들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가스라이팅은 또 자존감하고 연관이 되는데 자존감을 확 낮추거나 이렇게 가스라이팅으로 확 몰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강연 나갔을 때도 오히려 자존감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꼭 말씀을 드려요. 자녀 앞에서 눈물 좀 흘리지 마세요. 좀 울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사실 저도 이해는 돼요. 뭐냐면 아이를 10년 동안 키워왔잖아요. 엄마로서 키워오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뭐 산후 우울증이다 해서 그때는 알아주는데 10년쯤 지나오면서 지금 40이 넘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힘들어요. 감정적으로도 40대의 엄마들이 의외로 우울하거나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알려지지 않았을 뿐. 감정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인데 아이가 고학년이 되고 사춘기가 되고 말이 안 듣고 학습 때 힘든 것 같고 주변에서 또 그렇다고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뭐 그 정도 가지고 힘드냐 그러고 지금쯤이면 또 직장을 나가야 되냐 그런 말도 듣고 아니면 또 직장 생활을 해오시던 분들은 더더욱 힘든 상황이 되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이한테 이렇게 아이가 뭔가를 잘못하고 할 때 화를 내시지만 또 어떨 때는 웃으시는 분도 계셔요.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을 흘리셔요. 그럼 아이가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막 혼내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가 화를 내거나 뭐 할 때는 저항을 해도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엄마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선 갑자기 해소감도 들면서 상황이 종료되고 아이가 말 잘 듣겠다 그러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뭔가를 바꿀 조짐이 보여요. 그리고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의 의지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결국 반복된 실수,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아이들이 가스라이팅에 잡히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하지 말랬는데? 엄마가 이것 때문에 울었는데? 내가 이걸 또 했어요? 엄마가 이걸 또 알게 되면 엄마가 또 힘들 거고 그리고 나는 또 엄마를 울리게 되는 그런 형편없는 놈이 되고 자존감도 확 날아가고 가스라이팅이 계속 묶여있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뒤부터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요. 원래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었는데 아이가 어떻게든 잘했으면 하고 바랬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나요? 반대도 아주 극단적인 반대로 가고 거기서 아이가 스스로 회복해서 올라오는 건 저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럼 난 이미 울었었는데요. 어떡하나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울었잖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뭐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던 거지 너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방향성 좀 돌려주세요. 그때 엄마가 힘들었던 건 네 아빠 때문이야. 그럼 맞을 수도 있는데. 맞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눈물을 정 보이시겠으면 그냥 남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라고. 아니면 그냥 혼자 방에서 눈물 흘리시는 거 너무 좋아요. 혼자 방에서 거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 더 좋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 이 눈물 자체가 나를 위로해주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위로가 되는 치유의 경험이 돼요. 그래서 저는 혼자 눈물을 흘리고 마음껏 울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엄마로서의 자존감도 내가 위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지고 올라가요. 아이들의 심리에서 가장 큰 게 결국엔 우리가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독립이죠. 독립, 자립하는 거죠. 분리. 그리고 사실은 3세가 지나면서부터 아이들은 분리의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애착을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초등식이 고학년이 되면 분리의 완성을 이루는 게 이제 초등 심리에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 졸업하고도 완성을 이룰 수 있나요? 그런 부모님들 저 많이 봤어요. 그런 부모님들도 되게 자유롭고요. 아이는 그때부터 혼자 알아서 공부하고 혼자 아이들과 관계성 안에서 경험치도 쌓고 그렇게 가요. 그래서 초등에서 이 자존감, 심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중요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자존감을 사실 확인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표면상 보여줄 때 아이가 말을 잘하거나 자신감이 있으면 그걸 자존감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인데 네. 자존감이 있는 아이들은 혼자 있거나 같이 있거나 이제 그걸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향이냐 외향이냐에 따른 차이일 차이고 뿐 자존감 가는 그냥 차이. 내향성이 선천적인 아이들은 혼자 있어도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 혼자 있고 예, 예.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내향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자존감이 낮은 채로 또 혼자 있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느끼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네.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 간에 아이들이 쟤는 쩔어 이제 쩐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쩌는 존재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간에는 능력 있는 아이들은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능력이요. 네, 뭐 축구를 잘하거나 바이올린을 잘하거나 어. 얘는 공부를 잘하거나 뭐 다 갖췄거나 뭐 친구에게 친절히 하거나 그러면 그 아이들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몰리게 되어 있어요. 내향적인 아이들조차도 이제 친한 몇몇 친구와 그룹이 형성되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주변에서 응답이 오면 그게 내가 존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존감까지는 아니어도 아이들도 존재감에 대해서는 이미 초등 시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본인들이 느껴요. 그래서 나의 응답이 있는데 누군가가 응답이 없으면 내가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자신의 존재감이 있는 아이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시선을 마주치고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존재감이 있다고 느낀 아이들은 주변에 응답이 없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긴장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욕망을 따라가요. 난 이 시간에 종이접기가 좋으니까 혼자 앉아 종이접기 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종이접기를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다른 성, 예를 들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들,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에 딸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럴 때는 본인과 다른 성의 아이를 바라볼 때는 좀 어떤 팁을 주시나요? 그런데 저는 좀 편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편견인가요? 예, 왜냐하면 그 모르는 게 성이 달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오히려 이성 교육에 관련된 건 반대의 성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교육을 잘해요. 사실. 근데 또 이성 교육 얘기하면 또 이것도 얘기가 많아지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내 성이 아니라 다른 성에 대해서 궁금하고 다른 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다른 성의 부모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리적인 부분 남자아이에게는 여자아이들의 심리라든가 그런 거 더 잘 알려줄 수도 있어요. 신체에 대한 것도 더 잘 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성인 자제에 대해서 이성 교육을 심리적으로 알려줄 땐 더 좋아요. 초등 어머님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성 교제인 것 같아요. 예, 고학년 되면 많이 일어나나요? 이성 교제가 많은 거. 우선 이성 교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교육은 달라요. 예. 네, 근데 그것을 혼재하시는 분들이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빈도수는 공식적으로 한 학급에 한 2커플 정도는 있어요. 학년이랑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5, 6학년 정도 되면 두 커플이요? 그러니까 4명 정도씩 이게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거라는 건 누가 고백을 했다는 뜻이에요. 편지를 통해서 고백을 하든 아니면 그러니까 아이들 저희가 생각했던 사귀는. 사귀는 사귄 지 며칠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가 보통 2커플 그러면 선생님 다른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나요? 우리 사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적어도. 그거를 그러면 반응이 어때요? 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아이들은 커플이 돼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거죠.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사귈래? 라고 여러 명 있는 앞에서 고백하는 아이도 있고요. 놀다가 뜬금없이 고백하기도 하고 아니면 SNS로 요청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사물함 안에 쪽지 같은 편지를 넣어서 이렇게 알기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은 고백을 하면 이 성공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얘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갑자기 고백을 받으면 관심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에 가슴이 뛰면서 내가 좋아하고 있다고 착각을 일으켜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그 고백을 받은 순간 좋아하게 돼요. 예, 어지간히 상대방이 너무 정말 싫지 않은 이상은 그냥 아예 상관이 없이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날 좋아한다고 알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그 부모님들이 물론 이제 많이 개방된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 뭐 예쁘게 사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 그렇게 하시죠. 그냥 예쁘게 사귀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쿨한 부모님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제일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쁘게 사귀라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걸 예쁘게 사귀는지 아냐면 드라마에서 연인들이 사귀는 걸 예쁘다고 알아요. 그래서 손도 잡고 키스하고 포옹하는 걸 예쁘다고 생각해요. 로맨틱 드라마를 많이 봤나 보다. 뭐 웹툰에서도 많고요.
그래서 예쁘다고 얘기하면 우리 부모가 생각하는 예쁜 거와 우리가 생각하는 소나기, 예전에 소나기 소설의 예쁜 거와 지금 아이들의 예쁜 거는 달라요. 엄청난 갭 차이가 있어서 예쁘게 사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전에 이것도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5, 6년 전 얘기인데 수업 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쪽지들을 가끔씩 돌려요. 그러면 이게 수업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이상은 지나가는데 한 번은 유독 어떤 두 아이가 계속 돌리고 있길래 지나가다 이렇게 쓱 했어요. 보셨어요? 예, 하고서 수업 중에 왜 이렇게 쪽지야? 그러면서 쑥 하고 딱 펼쳤는데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사귄 지 며칠 됐고 앞으로 며칠이 되면 이제 손을 잡았으면 좋겠고 며칠이 되면 키스를 했으면 좋겠고 정말요? 며칠이 되면 이제 신체의 일부 어디를 만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어머. 이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예쁘게 사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귈 때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 구체적으로 서로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냐면 단 둘이 놀이터에 가서 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보통 사귀는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가요. 학교 놀이터를 갑니다. 보통 저학년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는데 고학년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네네. 층계로 올라가면 될 걸 굳이 경사진면으로 올라가면서 잡아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런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해요. 네. 그리고 그래서 놀이터에 가서 놀려면 여러 친구들이 같이 가서 잡기놀이 하는 건 괜찮아. 이상하게 그쯤 되면 잡기놀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치면 나 잡아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잡으면서 특히 그 뭐죠? 뭐 이름표 떼는 놀이 있잖아요. 네네. 런닝맨에서. 러닝맨. 네. 이제 그거 하면서 서로 막 잡아당기고 그걸 막 이렇게 신체적인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많이 논다는 이유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놀더라도 여러 명이서 같이 놀고 교실에서 이제 고학년쯤 되면 부지 안 나고 교실에서 노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 명이서 같이 뭐 이렇게 보드 게임 하는 거 괜찮아요. 그때 그 친구 같이 있는 거 괜찮고 보드 게임 하면서 뭐 인디안 밥 하는 정도는 괜찮아. 예. 근데 단둘이 둘이 앉아서 빈 교실 찾아가거나 놀이터 안 돼. 가거나 안 돼. 편의점에 같이 단둘이 가는 것도 안 된다고 하셔야 돼. 보통 편의점은 개방됐기 때문에 같이 컵라면 정도 사 먹는 걸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편의점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영화관을 가고 그 다음에 요즘에 코인 노래방이 있어서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코인 노래방을 단둘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체적인 접촉의 밀접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가 편의점부터예요. 그래서 일단 단둘이 뭐 하는 건 그냥 안 된다고 하시면 돼요. 그게 예쁜 거의 시작이에요. 여러 아이들이 같이 노는데 너도 같이 가. 같이 뭐 놀이공원 가는데 너도 같이 가. 그건 예, 되는데. 그게 예쁜 거의 엄마의 기준이고 아빠의 기준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그 선을 지켜요. 그리고 그게 예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예쁘다라고 하면 이제 놀이터 가고 예. 편의점 가고 예. 코인 노래방 가고. 아이들이요. 그렇게 사귄다고 하면 오래 가나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사귄다고 할 때는 그 놀이터부터 가지 말라는 얘기는 후순이고요. 더 먼저 해줄 얘기가 뭐냐면 나 누구 좋아하고 사귀기로 했어 라고 하는데 그 앞에다 맨 처음 하실 얘기가 너가 싫어지면 언제든지 헤어져도 돼 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헤어져도 돼. 네, 그러면 뭐야 사귄다고 하는데 뭐 찬물 예, 취한물 끼얹는 예, 거야 예. 뭐 이제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애들이 오래 가나? 이게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죠. 예, 오래 안 가는 게 그런 그게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헤어지는 법을 몰라요. 음. 그래서 그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준을 너가 애가 싫어지면 헤어져도 되는 거야.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부터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준이 너 감정이 싫어지면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얘가 날 좋아했는데 내가 싫어하고 사귀다가 헤어진다고 얘기하면 쟤는 뭐 차버린 놈에서 나쁜 놈, 나는 차인 사람, 그래서 뭐 능력 없는 애,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그 안에서 상처를 받고 뭐 찾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그만하자기도 힘들고 그런 애매한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초반에 없애주는 거야. 너희들이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서 사귄다고 하는 거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지고 쟤 때문에 좀 짜증이 나고 뭐 어떤 부분이 갑자기 싫어지면 그 이유로 헤어져도 돼. 이건 잘못이 아니야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헤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네, 자연스럽고 그 기준이 너가 기준이야. 그 아이의 기준이 아니고 그 아이가 너한테 아무리 정성을 기울이고 좋은 걸 많이 줘도 내가 싫으면 그냥 헤어져도 되는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물론 마찬가지로 너가 그 친구가 너무 좋은데 그 친구가 너를 싫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 친구 잘못이 아니고 그 친구가 나쁜 게 아니야. 물론 너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 거야.
그 순간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기다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헤어질 때 어떤 상처를 받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견디는 거죠. 이 과정들을 이제 잘 거치면 이후에 이제 대학교 가고 어른이 돼서 누군가를 만날 때 면역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이의 이성 교제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자세히 관찰을 좀 해야 되겠네요. 평소에 대화가 있을 때 알려주고요. 네. 그리고 대화가 없더라도 좀 눈치들은 대부분 채셔요. 예. 아이가 갑자기 옷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던 애가 갑자기 말쑥하게 입고 다니고 머리도 헤어스타일 신경 쓰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화장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살짝 물어보시면 되죠. 누구를 좋아하는지 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 통해서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하실 게 헤어져도 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나요? 정말 그런 것부터 좀 관심 있어도 꼬치꼬치 묻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너 오늘 걔 잘 만났어? 뭐 이렇게. 이런 거죠. 우리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라 자꾸 그 상대방 아이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누군지, 어느 정도 수준의 애인지, 놀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지 사실은 그건 우리 아이의 이성교제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로 물어볼 거는 우리 아이에게 너가 그 아이를 좋아하는 감정이 1부터 10까지면 몇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 감정이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대부분 8 이상을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5 이하로 내려가면 헤어져도 돼. 예. 그래서 우리 아이의 감정이 얘를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아이도 너무 혼란스럽고 좋거든요. 고백을 받은 아이들은 뭐 장난이 아니고 또 고백을 했는데 좋다고 하면 얘도 또 막 이게 막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너의 감정이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그것부터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상대방의 아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아무리 정말 뛰어나고 정말 괜찮은 아이도 보통 6개월 뒤에 헤어져요. 더 붙잡고 싶으셔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들은요. 또 다른 아이들이 또 대시를 하고요. 막 삼각관계, 사각관계가 되고 거기서 싸움도 일어나고 뭐 그런 관계 또 헤어지고 그런 관계들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헤어지게 되어 있고 이제 어떻게 잘 헤어지는지 그리고 사귀는 과정 중에서 어느 선까지가 예쁘게 사귀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혹시 끝으로 네. 자녀 이성 교제나 아니면은 자존감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는데 놓친 부분이 있다면 끝으로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무리로.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부모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권 책 꼭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의 내공이 쌓인 뒤부터는 제가 당당하건대 불안이 상당히 낮춰지실 겁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 불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아이를 제대로 못 보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오늘 김선우 선생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의 심리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